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 민원 논란과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에서 자진 사퇴를 하기로 했고, 손혜원 의원은 당 차원의 조치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SBS 보도와 관련하여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도심의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하였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 그 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다. 임종원 전 차장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언급된 건과 관련해서는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석 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하였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버벅거려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회의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SBS 보도와 관련하여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도심의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입니다. 임종원 전 차장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언급된 건과 관련해서는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석 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을 하고 연일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예의와 선을 지키라고 반박을 했는데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민주당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잇따른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고교 동창인 점을 언급하며 초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동창인 김정숙 여사의 부탁에 의해서 홍보 전문가였는데 이렇게 여당에 입당하고 도와드리게 되었다고 그 당시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이 청렴의 의무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하도록 한 헌법과 국회법을 어겼다면서 국회에 징계 요구안도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즉각 입장을 내고 김정숙 여사는 무관하다면서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달라고 반복했습니다. 청와대와 한국당의 치고받는 설전 속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공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서영교 의원이 악질적 범죄를 감싼 것 아니냐고 비난했고, 강제 추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인권 옹호자로 대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은 조사위를 구성하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합당한 조치부터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상임위 간사 등 주요 의원들을 둘러싼 잇따른 의혹은 여의도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 그리고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입당을 계기로 친황, 또 친한, 친오 이런 말들이 부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자며 당권 주자들이 꺼낸 말인데 한국당 내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영등포 당사를 찾았습니다. 당직자들을 만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는 황 전 총리는 당내에서 친황교안, 친황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묻자 자신은 친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는 친한이다. 친한. 대한민국을 나는 사랑한다. 또 한국당하고 친하고 싶다. 그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질 때도 아니고. 다음 달 전당대회에 등판하면 계파 갈등이 또 불거질 거란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하지만 친박색이 강한 황 전 총리에 대해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당장 오세훈 전 시장은 친오라는 말이 없어 다행이라면서 자신은 계파를 뛰어넘는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오라는 말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좀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고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계파 갈등 우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출마 권유를 하고 있다면서 전당대회 출마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권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합당한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는 SNS에 황 전 총리를 겨냥해 레밍 신드롬, 도로 친박당, 도로 탄핵당, 도로 병역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레밍 신드롬이란 말을 삭제했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계파 갈등을 우려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된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경북 경산 당협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는 돌발 시위가 열리는 등 당 지도부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며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은 연일 시끄럽습니다. 당 지도체제가 현행 단일 지도체제로 확정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전당대회 흥행이 예상되지만 그만큼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고위급 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나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곧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워싱턴행 항공기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시각 오후 7시 25분 베이징발 워싱턴행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 티켓을 발권했고 출국을 위해 공항 청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1박 2일이던 미국 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보내는 7번째 편지인 셈인데 정상회담의 길을 열어줄 행운의 편지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꺼져가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뉴욕행.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 직후 워싱턴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첫 번째 편지로 사실상 특사 역할을 한 셈입니다. It was a very interesting letter, and at some point it may be appropriate. 첫 만남 이후에도 북미 두 정상은 수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유지해왔습니다. 관건은 서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먼저라며 공을 떠넘기는 북미 사이의 벽을 허물 김 위원장의 결심이 담겼을지입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언급한 북미 협상 해결 전망을 자세히 다뤘을지 관심입니다. 서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친서에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담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오간 친서에도 여전히 북미 간 이견이 큰 만큼 핵심 의제는 결국 만나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의 고위급 회담이 순항할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확정되면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의 관심은 핵심 의제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카드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계리 핵시설에 대한 참관,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에 관해서 제안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거로 봐요.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의제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이나 다른 협상 창구를 통해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확정은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미가 비핵화의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영향을 받아온 남북 관계가 다시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무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는 물론 성과의 향방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고위급 회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진행되는 이번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강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이 이뤄지면 북미 회담 상황 공유와 향후 협상 전략 논의와 함께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빙상계 성폭력과 관련해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젊은 빙상인 연대가 오는 21일 월요일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빙상계 성폭력 가해자들은 모두 4명인데 전현직 국가대표 코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의 성폭행 피해자 규모를 폭로한 젊은 빙상인 연대. 다른 코치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성 관련돼서는 뭐 소문이라는 건 많았었거든요. 젊은 빙상인 연대가 오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선수들이 부담감을 호소하면서 한 차례 발표가 연기됐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선수들은 모두 6명. 국가대표 출신 올림픽 메달리스트부터 일반 선수까지 강제추행과 성폭행 등 수차례 성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는 전현직 국가대표 지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하지만 실명으로 미투 고백에 나서기로 했던 선수 2명은 기존 계획과 달리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고 익명으로 사건 내용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선수들의 2차 피해 우려와 인권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피해자들도 보호하고 또 이 사건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젊은 빙상인 연대는 기자회견과 함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그리고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내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내일 오전 조 전 코치가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 등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으로 복원한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신유용 씨가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고소인은 신유용 씨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촉탁을 의뢰했지만 최근 신 씨가 군산지청에서 조사해달라며 다시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 씨와 일정을 조율해 이번 달 안에 군산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규명해 결과에 따라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에서 오늘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관련자를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수조사도 시행을 하는데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는 여경과 사이버 전문가, 법률 전문가가 보강된 전문 수사팀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전수조사도 벌입니다. 학생 선수 6만 3천 명까지 조사 대상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가 조사해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도록 익명의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체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은퇴자가 체육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맡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에만 신경 쓸 뿐 정작 피해자 보호는 소홀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규정조차 없어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분이 나올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그거는 즉시 시행할 수 있으라고 보고 저희들이 체육단체하고 그 협의를 하고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또 정부는 피해 신고를 강조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 성폭력 문제 대책 발표는 지난 9일 이후 이번이 5번째. 여론에 떠밀린 성급한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수영 선수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내린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건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줄줄이 법원에 들어옵니다. 혐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인정하십니까? 26살 정모 씨 등 5명은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 영상에 대해서 유출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 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와 진천 선수촌 등에서 만년필 형식의 몰카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몰카 촬영을 자백까지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 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또 몰카 구입 경로와 구매처까지 찾아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는 정 씨의 진술과 영상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잇따라 폭로된 스포츠계 미투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증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범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억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2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을 늘려주는 대가로 집무실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줄곧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의원이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에 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뇌물 혐의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의원 스스로 부정한 돈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심에서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 5명만은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최 의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데 조사받은 시간보다 많은 30시간 이상을 들였습니다. 검찰의 숨은 패가 뭔지 추론해 구속영장 청구와 재판에 대비하는 방어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이틀에 걸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1일 처음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27시간가량 조사받았습니다. 첫 조사 때 이틀에 걸쳐 13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한 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진술한 내용도 9시간 넘게 열람했습니다.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조사 시간보다 많은 30시간 이상을 할애한 겁니다. 조서 검토에 긴 시간을 쏟는 것은 구속영장 심사와 재판을 앞두고 방어 전략을 촘촘히 세우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외우다시피 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숨은 패가 뭔지 추론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면서 법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검찰의 수사 시계를 늦추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추궁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어느 범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출근길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75살 남모 씨는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무리하게 행동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 데 대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탄 출근 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든 인화물질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친환경 돼지 농장을 운영하다가 2013년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뒤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로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19대, 20대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황창규 회장 등 KT 임원 7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만든 비자금 4억 3천만 원을 임직원과 가족 명의로 당시 국회 미방위와 정무위 등 소속 의원 99명의 후원 계좌에 3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황 회장이 쪼개기 후원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옥살이를 겪어야 했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강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실 수사 등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목격자인 최 모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결국 15살이던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과오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 뒤 진범이 잡혔는데도 부적절하고 부실한 수사 지휘를 반복해 혐의 없음 처분하는 등 오히려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뒤늦게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최 씨와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우리 현대사 최대 비극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 재심이 오늘 열렸습니다.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용자 18명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무려 70년의 세월이 걸린 셈인데 당사자 심경이 어땠는지 오늘 퀵터뷰에서는 이 4.3 수용 피해자분 가운데 한 분이신 양유라 선생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잠시 먼저 재판 내용들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 나온 얘기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자, 피고인 모두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을 했고 또 공소장도 전달받지 못했다. 짧은 기간에 2,500명이 넘는 수용인들이 재판을 받아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연결이 됐습니까? 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제가 현장 사진 보니까 나리꽃이라고 이제 무죄의 의미를 담은 꽃도 달았던데 그때 소감 어떠셨습니까? 소감이야 뭐 반갑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런 꽃을 달아줄 줄 몰랐는데 그걸 달아주고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뭐 네. 감사할 따르면 이제 더 말이 있나. 네. 주변에서 좀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도 계시던데 다른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르신들도 이거 다행으로 이제 반갑다. 차마 이럴 수는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70년 만에 네. 해소되니까 우리 동네 주민들도 또 주위의 사람들도 다 반가워가지고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네. 혹시 선생님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족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뭐 그냥 다 이제 뭐 잘 됐다고 뭐. 네. 칭찬해 주는 거지 뭐 다. 네, 가족분들도 얼마나 오랜 시간, 70년이라 오랜 시간 동안 네, 몸들이고 살다가 이제는 활발히 이제 활치면서 다닐 수 있다. 네. 아기들이.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양유라 할아버님의 경우는 어떤 이유로 그때 수감 생활을 하셨나요?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이유는 이유 없이 이제 잡아갔으니까. 네. 추조에 무서워가지고 안 한 것도 했다 이제 한 것도 안 했다 하면서 이제 추조에 이제 몇 가지 죄목이 돼 있지. 세 가지. 그 사람들 뭐 손에서 쓰는 게 그리니까 연필 가져서 뭐 무조건 써가지고 네. 기록해가지고 이걸 죄목으로 만들어가지고 방 안으로 집어넣어버렸지. 네. 옥방으로. 네, 저희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 사상범, 전쟁포로, 또 한국건 이런 여러 역사를 거쳐서 오늘 시간까지 흘러왔는데 그래요. 어떤 얘기 들을 때 가장 억울하셨습니까? 어떤 이야기 누구 앞에 변호사 앞에 뭐 판사 앞에 들을 때? 아니 평소에 제가 듣기로는 뭐 제 입으로 좀 표현하기 거북해서 안 드렸습니다만 뭐 빨갱이라는 오명도 쓰셨고 예. 그래 그거 이제 몇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
네. 그게 이제 평생 이제 좀 범죄자라는 어떤 그런 낙인도 힘드셨을 것 같고요. 우파에서 이제 그 파들이 여기도 이제 두 파거든. 네. 파가 있어가지고 그 파들에서 이제 네. 빨갱이들 이제 짓하다가 진역까지 아니느냐, 진역 가온 게 무슨 뭐 큰 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런 게 없어짐으로써 이제 내가 큰 소리 치고 봐라, 내가 떳떳이 이제 살아나왔다. 그게 진심이냐 바른 소리냐, 우리 너희들 이제 빨갱이라고 해준 소리 좀 반성해라, 이런 소리 할 수 있지. 네, 제가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1948년 말에 친척 집에 계셨다가 이른바 빨갱이로 내몰리셔서 군법 회의를 통해서 내란죄로 적용받아서 무려 징역 5년을 억울하게 옥살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예, 그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4.3 사건 겪으신 어떤 그런 아픔들을 책으로도 내셨잖아요. 네, 예. 책으로 내신 어떤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책으로 낸 거는 네. 그게 이제 좀 이유가 있지. 이것을 이제 묻어놔두면 안 되겠다. 이 동네 사람이고 남들이고 자식들이고 진역 갔다 온 사람이다만 아는 거지. 내용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가오고 살다가 오고 한 걸 내용적으로 몰랐거든. 모르니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사방 사람에게 뿌려주면은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억울해도 진역간 살다가 나와 억울한 사람이 저 군인도 가오고 살았구나, 이런 걸 저는 주위의 사람들이 저기 도민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책을 딱 1000권을 해가지고 뿌렸거든. 그걸 보라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나온 사람이냐. 그래서 알게 뿌려 만들어 놓으니까 나를 만나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재판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또 큰 소리를 하게 됐고. 네, 아마 그때 아픔을 좀 책과 그림과 글을 통해서 아픔을 해소되는 거야 그때도. 네. 책을 내니까. 예, 기록을 좀 남기셨겠다고 어떤 결심을 하셔서 그런 책까지 내신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 4.3 평화재단 참배하시기로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또 활동 계속하실 예정이신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난 또 그 참배를 못 가게 돼 있어요. 또 다리가 아파서 절반 똑바로 걷도 못하고 하니까 병원에 가기로 약속이 된 날이라서 참배를 못 가겠다고 이제 말해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가올 걸로 해서. 예, 오늘 그 판결 받으신 수영인들 모두 오늘 판결 이후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내일 재단 참배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국회에서 또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또 과제도 남아 있는데 오늘 재판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진실을 담은 역사 교과서를 선사할 수 있는 어떤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고단하신 하루였는데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 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고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 전지 모두 세계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임기 안에 충전소 310곳을 설치해서 수소차를 편하게 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지역 경제 현장 방문으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기회로 수소 경제를 꼽았습니다. 에너지원을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혁명적 변화로 수소의 생산과 저장,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 성공 등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 수소 생산 능력도 충분하다며 세계 시장 선점을 강조했습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 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핵심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후년부터 경찰버스 800여 대를 수소버스로 바꾸는 등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도 임기 내 310개로 늘리는 등 시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는 2030년까지 수소 경제의 효과는 25조 원, 일자리는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거란 설명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연계해서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차는 미세먼지 정화 효과도 있어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발생량의 10%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그리고 있는 수소경제 청사진 대로라면 6년 뒤 3천만 원대 반값 수소차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1년에 10만 대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또 숫자가 부족한 충전소도 도심 곳곳에 들어서며 수소경제를 이끌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하영 기자입니다. 6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차 상용화에 나선 우리나라지만 지난해 수소차 보급은 1,800여 대에 그쳤습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국비와 지방비 최대 3,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충전소 역시 전국 14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근교에는 충전소가 없어요. 상암동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암동은 압이 낮아서 한 절반밖에 충전이 안 돼요. 정부가 수소경제 시대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이런 걱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 국산화를 거쳐 6년 뒤 수소차 양산 체계를 갖추면 3천만 원대 반값 보급이 가능하고 오는 2040년에는 620만 대까지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이같이 수소차가 일상화될 때쯤이면 수소 버스와 택시도 곳곳을 누빌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소 충전소도 오는 2040년까지 1,2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규제가 까다로워 도심 중심부에 수소 충전소를 세우기 어렵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구축을 앞당깁니다. 기존의 LPG, CNG 충전소의 수소 융복합 충전소 전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입지 제한, 이격거리, 운전자 셀프 충전 등 수소 충전소 관련 핵심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폭발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가스나 LPG보다 안전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안심을 당부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 여부를 한 달 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법규가 모호하면 규제 적용이 면제되거나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이 우려되면 규제 특례 부여가 제한되고 시험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특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관련 신청은 20건 가까이 접수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보는 모바일 고지서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평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모바일 고지서는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배송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모바일 고지서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모바일 고지서 전송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신원 확인용 연계 정보로 일괄적으로 바꿔 제공하는 과정이 허용되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으로 오는 경우는 중간에 실제로 집에 우체통에 왔지만 뭐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문자는 거의 대부분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도달률 면에서 굉장히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외부 광고에 LED 스크린을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 사이니지를 허용해달라는 요청과 음식 배달에 자율주행 로봇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시중은행보다 빠르고 수수료도 최대 80% 저렴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폐차 견적을 온라인으로 받고 업체별로 비교할 수도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19건은
다음 달 안에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 6달 동안은 수시로 안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앞서 1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미세먼지 사태를 놓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확인해본 결과 최근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기획이슈팀 박기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탈원전의 그 연관성. 그 근거로 석탄 화력 발전량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2016년보다 17년이 그리고 17년보다 18년에 석탄 화력 발전량이 실제로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 2016년에 17만 5,300기가와트시에서 2018년에는 21만 9,477기가와트시까지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원자력 발전량은 준 것을 볼 수 있죠. 화력 발전량은 늘고 원자력 발전량은 줄고 수치만 봤을 때는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탈원전 정책이 석탄 발전으로 늘어난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석탄 발전량이 는 것은 국내에서 사용한 전체 전력량 자체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력량의 전체 파이가 커졌다는 얘기죠. 또 현 정부 들어서 석탄 발전소 11기가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2016년 이전에 인허가 된 것이라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든 것은 탈원전 정책의 일환이나 혹은 그런 영향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정비 때문에 원전 정비 때문에 가동을 하지 못한 원자력 발전이 많았습니다. 2017년과 18년에 보면 고리 3, 4호기 그리고 신고리 1호기, 한울 2, 3호기 등이 정비에 들어갔고요. 또 한비 4호기는 현재까지도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정책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정비 작업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정부의 설명은 그렇지만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정부가 고의로 원전 가동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주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비를 내세워서 원전의 가동을 지연시켜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원전의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원자력 안전위원들을 원전 반대 운동가들로 채우면서 계속 원전 가동을 문제 삼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네, 사실 주장일 뿐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실제로 원전을 반대하고 또 재가동 취소 소동까지 참여한 인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 점검과 정비는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위원들이 임의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에서 경납 건물의 철판 두께가 얇아지고 또 공극이 발견돼서 그간 정비를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비를 해야 하는 철판의 두께나 공극의 크기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있지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 의혹이야 시청자들이 판단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시청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실제로 미세먼지가 늘어났느냐 이 부분일 텐데 미세먼지가 늘지는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것도 확인해 봤는데요. 환경부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굴뚝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속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최근 3년간 화력 발전량은 소폭 증가했지만 실제 배출된 미세먼지 발생량은
오히려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발전소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노후화된 설비도 개선하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계속 줄여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 앞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겠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탈원전이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2031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11.7%까지 줄이면서 동시에 석탄 발전도 22.9%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신 이 빈자리를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로 채운다는 게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데요. 문제는 석탄 발전보다 훨씬 적은 양이긴 하지만 천연가스도 여전히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를 석탄 발전으로 채워질 거라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미래에 판단할 문제지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탈원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탈원전의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획 이슈팀 박기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연평균 15%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 60여 명이 태양광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싼 값에 차명으로 사업에 불법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이 발전소 주인은 한국전력 전북본부장을 지낸 65살 황모 씨. 황 씨는 지난 2013년 남들보다 6천만 원가량 저렴한 비용에 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황 씨처럼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한전 임직원들은 전북 지역에서만 모두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반적인 태양광 사업 허가와 감독 업무를 하는 한전 직원들이 어떻게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먼저 갑을 관계인 태양광 업체에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 대가로 가족 명의로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설비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부지를 선점하고 발전소 한 기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을 할인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할인 금액을 뇌물로 받는데 불법으로 분양받은 발전소는 모두 120기나 됩니다. 한전 취업 규칙과 행동 강령을 보면 임직원들은 자기 사업을 운영할 수 없지만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비리를 은폐하려고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허가부터 공사 마무리 단계까지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의 상대로는 어떤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검찰은 한전 전현직 직원 4명을 구속 기소,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태양광 업체 대표 2명도 기소했습니다. 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에 불법 투자한 현직 임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한전에 통보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중 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아동은 지난 2013년 10월 아버지와 함께 출국했지만 며칠 뒤 아버지만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아동의 부모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충남에서도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의 소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네, 중고등학생들의 외모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복과 머리 모양 항상 논란거리였는데 서울시내 중고등학교가 교복과 두발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학교별로 진행을 해서 이르면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입을 교복 디자인입니다. 편하게 입는데 주안점을 두면서도 다리를 길게 보이도록 디자인했고 바지 끝을 올려 잡은 것이 눈에 띕니다.
집에서 입는 것 같은 펑퍼짐한 스타일도 눈길을 끕니다. 새학기가 되면 중고생들은 개성 넘치는 교복을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이 내놓은 권고안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결론이든 내릴 수 있도록 학생 의견은 50% 이상 반영합니다. 교육청의 공론화 작업에 참여했던 학생은 개성들이 강해 논의 과정에 충돌을 우려했습니다.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는 친구들은 편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학생 간의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서울시 교육청은 교복 공론화는 권고 사항으로 모든 학교에 공론화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두발 자유화를 선언한 상태여서 교복과 같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전에 두발 자유화에 관해서도 제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2019년 1학기에 함께 아마 학교에서는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교복과 두발 자유화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학생 생활 지도가 힘들어지고 가뜩이나 외모에 신경 쓰는 나이인데 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우려는 공론화의 수기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보완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네, 한겨울 추위 속에 따뜻한 집안이 아니라 삭풍을 맞으며 극기 체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잡는다는 해병대 겨울 캠프,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포항의 한 해변.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오릅니다. 140kg에 달하는 고무보트까지 머리에 이고 나면 구호라기보다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힘들고 고되지만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가득합니다. IBS 훈련이나 어제 했던 공수, 유격 기초 훈련 등 제 한계를 극복하고 제 자신에 대해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중학생부터 70살 노인까지 지난 14일 시작된 해병대 겨울 캠프에는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병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장병들의 교육 훈련을 실제와 가깝게 체험하며 해병대 특유의 인내와 도전 정신을 경험했습니다. 해병대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해병대 캠프를 통해 우리 교육생 모두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해병대 정신을 배워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7년 시작된 해병대 캠프는 지금까지 모두 3만 7천여 명이 참가해 강인한 해병 정신을 체험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베이징에서 워싱턴행 항공기를 타고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들고 갈 것으로 보여 2차 북미 회담 개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의원은 원내 수석부 대표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9살 김평국 할머니 등 18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연일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젊은 빙상인 연대가 다음 주 월요일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폭로하기로 하는 등 파문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법원 건물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랜 소송 과정에 지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인의 출입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2살 최모 씨가 대법원 건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아침 7시 15분쯤. 환경미화원이 5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최 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신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식 호흡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을 치매 환자로 오진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 2017년 재심 청구 역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오랜 소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최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 패소를 해가지고 소송 비용이 압류가 들어왔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게 경제적인 좀 부담이 됐는가 싶어요. 최 씨는 열람실을 이용하겠다며 전날 오후 2시 반쯤 대법원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인의 대법원 출입 허용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까지 일반인은 방문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받은 뒤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출입 허용 시간 이후에도 최 씨가 건물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법원 업무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고요. 대법원은 청와대 등과 함께 각급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하지만 허술한 보안 문제가 드러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엔 70대 남성이 대법원장이 탄 차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출입 통제거든요. 접근 통제. 그게 안 됐다는 얘기는 첫 단계부터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경비가. 대법원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경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재판에 출석을 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건은 개발이익 5,500억 원을 성남시민 몫으로 확보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면서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해 폭로를 이어왔던 김태우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변호인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오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 수사관 측 변호인들은 이번엔 김 수사관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직접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뒤에는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이 김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이 수영자 가운데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재판에 대한 소감 여쭤봤는데요.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70년이나 걸려 벗게 된 누명,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년을 숨죽여 기다렸지만 재판 시작 한참 전 법원을 찾게 됩니다. 이제 구순을 넘긴 노인들, 악몽 같은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을 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나마 조급함을 달래줍니다. 조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은 다 된 일로 봐가지고 마음이 즐거워요. 이렇게 놀고 싶은 날이 어떻게 또 있을까? 재판부는 먼저 수영인 희생자 18명의 아픔을 달래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공소장도 판결문도 남아있지 않은 당시 군사재판은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재판도 없이 형사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슴에 한이 묻힌 것을 오늘날 이 시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수영인 희생자들. 똑같이 아팠던 가족들도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씀을 못하시고 그랬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누명을 벗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재심 추진에서 승리의 판결까지 희생자들과 함께했던 이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결의를 다집니다.
제주 4.3의 온전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2003년 이후에 중단된 4.3 진상조사 보고서도 발간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심 판결을 바탕으로 배상 소송은 물론 생존 수용인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4.3 당시 진행됐던 군사재판에 대해 불법이라고 인정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체육계 전체로 퍼져가고 있는 빙상계 성폭력 파문에 주요 지점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빙상계 절대 권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재범 전 코치의 폭력을 무마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인데요. 이 사건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 교수,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권력이 한 분한테 집중이 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직도 그분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빙상계 파벌 문제와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질주,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를 만나기 위해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님 마음이세요. 학교에서 안식년이실 거예요. 네, 해외는 아니에요. 해외 안식년은 아니세요. 조재범의 폭행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지만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출을 감췄습니다. 오는 3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간다는 소식만 전해질 뿐 전 교수의 행보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던 전 교수를 향한 비난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했어요. 전명규 교수는 빙상계를 둘러싼 각종 불법 행위의 핵심 몸통으로 꼽힙니다. 폭행과 도박 파문으로 제명됐던 지도자들은 복귀시켰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 선수들의 입은 트라우마 같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빙상계에 뿌리 깊게 박힌 폭력 문제에 답해야 하는 전명규 교수. 하지만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오늘 베이징에서 워싱턴행 항공기를 타고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코리아 항공을 타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강일 국장 대행과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도 함께 왔습니다. 시내로 이동해 북한 대사관에서 휴식을 취한 김 부위원장은 오후 늦게 다시 베이징 공항에 나타나 미국 국적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관리가 미국 내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수도 워싱턴에 입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계획도 잡혀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CNN은 특히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소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보낸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정상 간의 긴밀한 친서 외교가 가동되는 셈입니다. 애초 1박 2일이었던 김 부위원장의 미국 체류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18일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예약했으나 다시 19일 오후 항공편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베이징 공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스톡홀름에서 미국 등과 반관 반민 성격의 1.5 트랙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 합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가 시작된 지 3주가 채 안 됐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화 의지를 밝히고 4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한국과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화가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4차 중국 방문을 비롯한 최근 한반도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비핵화와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의원은 원내 수석부 대표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늦은 시각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과 재판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이 넘은 경론 끝에 민주당은 일단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목포 구도심의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손 의원의 경우 다른 의혹이 또 제기되면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판단하겠다면서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사자가 강력 반발하는 데다 여러 정황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손혜원 의원은 목포 건물 구입이 차명이라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고 의원직도 사퇴할 것이라면서 초강수를 뒀습니다.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이건 집안에 좀 어두운 그림자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재판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시작 직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원내수석 부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 결과 발표 전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의원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한국당 노철래, 이군현 의원의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역공을 펴면서 사실상 야당의 파상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자리에 판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한 조재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판사 파견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배치해왔습니다. 네, 제1동포 청소년을 거론하며 인터넷에 심각한 혐한 글을 올렸던 일본인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인종차별적인 내용의 글, 즉 헤이트 스피치의 책임을 물어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1한국인은 박테리아 같다. 제1한국인은 악성 외래 기생생물이다. 지난해 1월 일본어로 된 익명의 블로그에 이처럼 증오로 가득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당시 15살 제1동포 A군을 거칠게 공격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루 전 지역 음악 이벤트에 참가한 A군이 헤이트 스피치 중단을 호소한 노래를 불렀다는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혐한 글을 올린 겁니다. 얼마 후 우연히 이 글을 접하게 된 A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自分はどう思われてしまうんだろうと
でこれが一生消えないん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非常に苦痛を味わってますし 평소 헤이트 스피치 반대 운동에 열심이던 A군은 해당 글을 올린 익명의 블로거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글을 쓴 사람은 큐슈에 사는 60대 일본인 남성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본인은 자기가 쓴 글은 맞지만 일기처럼 쓴 것이지 A군을 지목한 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문제의 글들이 A군을 모욕한 게 맞다며 과료 9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쓴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에서 모욕죄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 떠도는 혐한 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지만 너무 가벼워 보이는 형량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망류장이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해 일본은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와노 통합망류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을 인정해 재발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이 레이더 전파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측 정부와 대조하지 않으면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전파 정보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망류장은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일본 자위대 직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유례 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 기싸움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책임을 떠넘기며 장벽 예산을 강조하자 민주당 1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만만치 않은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합니다. 국경 안보를 무시하는 민주당 때문에 빚어진 셧다운이라는 논리로 시종 민주당을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 The Democrats have to do something. We need their votes, otherwise we can't solve it. Without their votes, they now control the House. Let's see if they can lead. 사람들이 급여를 못 받는 때에 낸시 펠로시는 왜 봉급을 받고 있느냐는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인 장벽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경 안보를 위한 첨단 장비 보완을 주장해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반격 또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 대해 트럼프의 노림수라며 민주당 의원 참석을 보이콧한 데 이어 This was supposed to be a bipartisan lunch, but not a single Democrat offered to come here and negotiate how we end this partial shutdown. 한술 더 떠 대통령의 신년 의회 국정연설에도 제동을 거는 내용의 서한을 하원 의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업무 차질로 대통령 경호가 어렵다며 연설을 셧다운 종료 이후로 미루거나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경호 문제를 내세웠지만 셧다운을 빨리 끝내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Insists on coming, would you host him? And that's a security decision which is completely out of my hands. 셧다운의 비명소리 속에서도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트럼프와 민주당의 기싸움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리비아의 무장단체들이 휴전협정 넉 달 만에 합의를 깨고 수도 트리폴리에서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트리폴리 남부에서 무장단체 7여단과 트리폴리 수호군이 무력 충돌을 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무장단체 간 유혈 충돌은 지난해 9월 휴전협정 체결 이후 넉 달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스타 정현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 6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정현은 멜버른에서 열린 단식 2회전에서 실책을 쏟아내며 세계 55위 프랑스의 에르베르에게 1대3으로 졌습니다. 지난해 4강 진출로 쌓은 랭킹 포인트를 대거 잃게 된 정현은 현재 25위에서 대회 이후 세계 50위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선동열 감독의 잦은 사퇴를 촉발한 정운찬 KBO 총재가 차기 대표팀 감독에게 선수 선발 등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운찬 총재는 야구회관에서 김시진 기술위원장을 비롯해 기술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올가을 프리미어 12와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좋은 성적을 올려달라고 당부한 뒤 기술위원회와 차기 대표팀 감독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공주 덕원 공주가 직접 쓴 한글과 공주의 어머니가 사위에게 보낸 편지 등이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조선 말기 왕실 생활에서 한글이 차지한 역할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단아하고 예쁜 한글 글씨체. 창경궁에 있는 정각의 유래를 설명한 책을 덕원공주가 한글로 옮겨 쓴 자경전기입니다. 같은 글자를 다시 쓰는 등 실수도 눈에 띕니다. 공주가 직접 쓰셨는데 이제 쓰시면서 빼먹은 글자도 있고 그런 좀 인간적인 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주의 어머니 순원왕후가 사위에게 보낸 편지도 볼 수 있습니다. 딸이 곁에 와 든든하다면서 감기에 걸린 사위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느 어머니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보고 배운 것일까? 두 사람의 글씨에서 닮은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글씨를 대신 쓰는 서사상궁까지 있었던 조선 왕실에서 왕후와 공주가 직접 쓴 글들은 한글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왕실 내에서 주고받는 편지는 어떤 식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것, 그다음에 공주가 어떤 한글 관련 자료를 지니고 있느냐, 교양을 위해서 한문으로 된 것도 전부 한글로 적고, 또 명필로 알려진 상궁이 대신 쓴 왕후의 편지와 조선 왕실판 음식 만드는 법 등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미국에 살던 후손들로부터 돌아온 덕원공주 집안의 한글 자료는 오는 4월부터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YTN 이진입니다. 네, 언프레지던티드라는 헤드라인이 먼저 눈에 띄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라지 마십시오. 가짜 신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다는 가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배포가 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냅킨에 사표를 남기고 휴양지로 떠났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언프레지던트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는 신조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글을 쓰면서 트위터에 오타를 남겼다고 하는데 종종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들고 워싱턴에 가고 있는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시내에서 이 신문을 봤다면 깜짝 놀랐을 만한 가짜 뉴스입니다. 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겨울은 겨울입니다. 내일 아침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예년 수준이라고 해도 영하 5도로 많이 낮고 오늘보다도 2도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5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예년보다 3도, 오늘보다 1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점점 더 메마릅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은 종일, 충북은 오전과 밤, 충남과 전북은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 부산 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매서운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